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잘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하시라는 게 뭐냐면은, 좋아하는 거는요 하다 보면 성과가 안 나오면요 하기 싫어져요. 좋아했던 일이 되니까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잘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뭔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팔로워 시대 몰라이라는 책으로 나름 인플루언서인데 깜짝 놀란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 모셨습니다. 백성국 저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디마코 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패션 뷰티 분야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소셜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가 패션 뷰티에서만큼은 이 업계에서 가장 처음에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없을 때부터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패션 뷰티 업계에서는 좀 저희가 인지도가 좀 커져서 1년에 한 300개 이상, 이게 주식 채널이죠, 경제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제가 플렉스를 할 때는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패션 뷰티 브랜드는 저희랑 다 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계 그 우리 백화점 1층에 있는 뭐 샤땡 다 거기 광고도 다 저희가 다 뭐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전체를 그 회사를 만든 건 아니고 뭐 인플루언서가 됐건 뭐 디지털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말씀하신 백화점 1층에 있는 것들, 면세점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겠네요. 그렇죠. 초반에 그러니까 뭐 MCN이라는 게 잡히지도 않을 때, 크리에이터 시장이 뜰 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만나보면서 이분들 성향도 알아야 돼가지고요. 어떤 때는 같은 식당에서 점심 저녁까지 다 먹은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사로 치면은 지금 회사는 한 15년 됐고요. 근데 일로 하면은 한 7년, 18년 정도. 아, 진짜 팔로우 있던 시대, 유튜버 있던 시대가 아니네요. 인스타그램도 없었고요. 싸이월드 시대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싸이월드 때는 아니었는데 거의 뭐 커뮤니티가 좀 있을 정도. 블로그 초창기, 네이버 블로그 초창기. 그때부터 했죠. 그때부터 해서 했다. 아니면 저도 뭐 저희 쪽은 경제 인플루언서 쪽이긴 하지만 뷰티랑 패션 인플루언서 쪽은 또 저희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짜 서로 영역이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죠. 서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야, 저 패션 뷰티 인플루언서 하면 돈 되게 많이 번대.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 유튜버들 조회수 수익은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돈 보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되진 않아요. 근데 뷰티 쪽 이런 데들은 조회수 단가도 높다 들었고, 그쵸. 그 PL이나 이런 광고도 정말 많이 들어온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는 거 찍을 때마다 광고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또 이제 경제 쪽 그 비용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뷰티 쪽이랑 패션 쪽 컨텐츠 단가를 알잖아요. 물론 이제 메가급이나 잘 되시는 분들이지만 뭐 한 건 한 건 금액은 뭐 이거 금액을 말할지 모르지만 뭐 억대를 바시는 분들도 있고요. 억대가 있어요? 네, 가장 끝 쪽에는. 아니 경제 유튜버는 가장 끝 쪽에 가도 억이 아닌데. 그리고 웬만큼 유명하다 싶으면은 5천만 원 이상. 뭐 그런 단일 브랜디드 컨텐츠 기준으로 PPL로 섞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유튜버나 이런 거 꿈꾸는 친구들 특징이 뷰티나 뭐 브이로그로 시작해서 뷰티 패션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 하는데 그게 많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하는 동업자의 따님도 일단 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꿈이 뷰티 유튜버예요. 맞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갈 수 있는 경로가 좀 많아요. 뭐 주식과 경제나 이런 다른 채널은 모르겠지만 뷰티 유튜브를 하면요 자기 브랜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광고 주주도 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자기 브랜드까지 가면 자기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성장성이나 뭐 그런 어떤 가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과열이라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직접 뭐 컨택하고 있는 뷰티 유튜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뷰티 유튜버만 하면은 틱토커 인플루언서 틱토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는 어쩌건 그 같이 일하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하이엔드이기도 하다 보니까 틱토커는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전 연령대로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틱토커든 많이 하진 않고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이 인플루언서만 10,000명이 넘다, 패션 이 분야에서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양끝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한 그런 큰 금액을 받는 분들은 좀 소위 말하는 메가 크리에이터들, 이제 그런 분들인 거고, 또 약간 많은 영역에는 좀 뭐 마이크로 뭐 팔로워 몇만 명 정도의 원고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물론 그것도 한 번 포스팅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풀이 좀 많죠. 인플루언스 모임 같은 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조금씩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는 데가 있는데 볼 때마다 말하는 금액 단위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유튜브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이러는 거예요. 구독자 수는 제가 그 모임 제일 많아요. 근데 돈은 내가 제일 못 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뭐 여기 질문제도 있었지만 네. 팔로워 수가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네네네. 예를 들어 팔로워 수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게 돈이 되진 않더라. 그럼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오히려 약간 그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네. 되게 가성비 있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럼요. 인플루언서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네. 뭐 예시 좀 들어주시죠. 많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팔로우 시대의 몰락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저희가 기업이나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계정을 운영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팔로우가 7만 명이에요. 근데 게시물 올려도 아무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허다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역으로 제가 이제 자문하는 회사 중에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분 대표님이랑 실장님이랑 이제 자문해드리는데 저희 전국 매장 대리점 매출 순위를 보는데 특이한 상권도 아니고 지방인데 항상 매출 탑을 찍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다른 걸 안 하고 매장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더래요. 근데 팔로워 수가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장은 전국 탑 순위에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뭐 알짜배기라고 하나? 제가 네. 책에도 언급하는 것 중에 네. 와이프가 갑자기 꿀고구마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근데 아시잖아요. 좀 후킹성 있게 조금 네. 자극적으로 누구나 붙일 수 있는 거에서 네. 에이 뭐 그냥 그런 거겠지 생각하는데 먹었는데 진짜 꿀맛인 거예요. 너무 네. 맛있게 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어 물어봤더니 인플루언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병이 있으니까 네. 누구야라고 봤는데 그분도 1000명, 2000명대. 근데 모든 제품이 다 잘 팔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도 옆에 사려했는데 다른 경제 채널이었는데 예. 고구마를 팔았대요. 내가 아니 무슨 경제 채널 무슨 고구마야 이랬는데 딱 한 번 했는데 2억을 팔았다고. 네,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네네네. 2억이 아니라 화장품은 뭐 4억, 5억씩 팔리는 케이스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 업계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어떤 비결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네. 팔로워가 당연히 많아야 네. 광고비를 많이 받거나 그렇죠. 물건이 잘 팔린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건 저는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건 사실 팔로워나 구독자 100명, 200명한테 줄 수는 없어요, 광고를. 왜냐면 형식적인 규모라는 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진짜 세일즈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팔로워나 구독자의 규모랑 매출은 상관관계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그렇게 잘 파는 분들과 계정이 작았음에도 근데 그 계정의 숫자가 많아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의 차이점을 보면요. 명확한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런 팔로워 수는 작지만 매출이 나온 채널은 구매자가 구독자예요. 애초에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리뷰 보고 마음에 들면 살려고 왔다. 아예 그냥 그 계정의 네. 목적성이 물건을 사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브랜드는 톤앤 무드를 보여주고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뭐 비주얼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브랜딩 뭐 이런 거. 브랜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구매자는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아니 저는 후자예요. 잠깐. 근데 제가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뭐 제가 예를 들어 꿀고구마 맛있게 먹는다 해서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요, 이게 저도 사실은 출연자 이전에 저는 이 예. 채널의 애독자거든요. 예. 크리에이터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예. 뭐 잘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예.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끝 단계는요. 모든 과정 없이 그냥 그 사람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빌드업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잘 파는 그쵸. 컨텐츠에도 예, 제가 이따 예, 설명을 예, 드리겠지만 빌드업하는 과정 필요 없는 게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예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박도환 대표님도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분이 하는 뭐 약간 워렌 버핏식으로 기업의 예, 내대 가치를 중요시하고 예. 그런 거 보는 순간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지만 유료 강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 그분 유료 강의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거를 딱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뭐 돈을 벌어먹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보면은 경영은 제프 베조스를 좋아하고 투자는 워렌 버핏식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식인데 근데 한국 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거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초반에 유튜버들 많이 만날 때 엄청 로열티가 좋은 채널이에요. 그 당시에 한 30만 정도 구독자의 채널, 뷰티 채널이거든요. 그 유튜버 저한테 말씀하시기 뭐냐면 대표님 저는요 저희 구독자들 차도 팔 수 있어요. 뷰티 유튜버인데요. 뭐예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끝단에 갈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저 사람이 찍어주는 건 다 사. 그 중국에 보면 그 왕홍 같이 해서 여자분 보니까 상품 보이는데 한 3초 딱 보여주고 다음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끝판왕인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 오늘 말씀드릴 건데 한 4, 5년 전에 어떤 중국에서 왕홍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근데 저한테 한 페이지를 보여줘요. 근데 저는 마트인 줄 알았어요. 뷰티 유튜버도 아니고 잡다한 거 다 팔아요. 뭐 건기식, 식품, 신성식품, 과자, 화장품, 패션까지 한 페이지요. 다 있어요. 저한테 그분이 그래요. 대표님 여기서 얼마 파실리는지 아세요? 한 2, 3억 팔려요? 20억 팔린대요. 그 상품 페이지 하나에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 이미 예전에 중국 왕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만 해도 네. 좀 뷰티 쪽은 몰랐으니까 그냥 원래 좀 경제 쪽은 교양 인문 교양에 가깝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냥 뭐 경제 지식 이야기 나누는 이런 쪽이었었다 몰랐는데 그 사이에 유튜브 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글 코리아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뭐 따로 모임을 해요. 거기 들어가 있는데 몇 년째 계속 거기 있었다가 작년부터인가 안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유튜브 쇼핑이라는 게 달렸어요. 맞아요. 그게 한국 최초로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쇼핑에서 나름대로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쇼핑을 잘할 수 있는 유튜버들이 구글에서 예뻐하는 유튜버로 바뀌었어요. 거기 탈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유튜브 쇼핑 달고 했는데 약간 그게 구글 유튜브의 정책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얘들도 어쨌건 계속 구글도 계속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어쨌건 조회수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커머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도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일단 파이러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상이었고 결국에는 뭐냐면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 그 알파 구글이 한국에서도 카페24 지분을 계속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쇼핑과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세미나랑 강의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영상 시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수익과 연결시키는 게 플랫폼의 취지다. 그 중에 가장 큰 게요, 대표님, 해외의 틱톡샵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는 상황에서 유튜브 쇼핑은 그렇게 성공을 크게 못했어요. 근데 해외 틱톡샵은 달라요. 완전 매출이 지금 K-뷰티 브랜드도 결국에는 세일즈 판매처가 아마존과 틱톡샵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영상 플랫폼과 판매와 커머스를 크게 연결시키는 성공한 거는 유튜브의 틱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법인 쪽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물어봤던 게 요새는 미국 틱톡에 광고를 못 넣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태우더라고요, 틱톡에다가. 그래서 와, 저 미국 틱톡 누가 가져가나 저 회사 사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건 나오면 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럼요. 미국 틱톡 주식은. 제가 실무에 있는 입장에서 투자의 관점이나 봤을 때도요, 몸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미국 틱톡에서 정말 세일즈 파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면 뭐 한국은 그냥 뭐 마이크로급이 10만 원, 20만 원에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여기는 그런 단가가 없어요. 100불, 200불 단가가 없어요. 다 그 이상이에요. 훨씬 높죠. 왜냐면 자기 세일즈 파워를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틱톡 샵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커머스랑 연계를 또 성공시킨 모델인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 잘하는 거 해라. 맞아요. 그쵸. 잘하는 거. 그러면 많은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목적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유명해지고 싶고 뭐 하고 싶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요, 이제 사실은 어쩌면 이게 저희가 하나의 채널이잖아요. 그럼 저는 브랜드나 상품이랑 똑같다고 봐요.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남이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별화하는데 저는 조금 그런 거에 주제 선정할 때 너무 니치하지 않게 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채널을 키우고 유명해진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주제를 너무 내로우다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니치하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큰 주제는 지금 경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지금 투자와 자기 노후와 이런 관심이니까 이거는 지금 전 국민의 주제인 거예요. 그럼 제가 전인구 경제연구소 이 분야에 맞게 얘기를 한다면은 분야는 경제와 뭐 주식과 이런 것들을 크게 잡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대표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은 매일매일 뭐 최근에 업비트 합병 소식, 삼성전자는 왜 이런 것들 대표님 말고도 잘하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채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의 주제는 하되 그 큰 주제 안에서 는 니치하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미국 경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오등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트럼프의 계정만 빨리빨리 올려준 채널인 거죠. 그러면은 분야는 전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관심 분야지만 그 안에서 뾰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자 중에도 가을바람 아이온큐 양자 주식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뾰족하게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저도 이제 투자는 안 했지만 뭐 원자력 쪽에 오클로를 보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아이온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하면은 그걸 봤을 것 같아요. 궁금하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그래서 좀 전문성을 나만의 좀 패션으로 치면은 하나의 포인트를 둬라 이거죠. 그렇죠. 제가 뷰티 분야에서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은 100만 넘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뷰티 유튜버들의 초창기를 보면요. 어떤 분은요. 특수분장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뷰티잖아요. 그럼 분야가 그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수분장을 한 거예요. 오, 대박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또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그렇지만 쌩얼과 이 변신 후
메이크업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오. 그것도 포인트인 거죠. 왜냐면 네. 그냥 뭐 이렇게 좀 이게 뭐 여성의 얼굴을 표현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냥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막 네. 사람들 주목받는 얼굴은 아닌데 변신 화장이에요. 그만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잘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뷰티라는 큰 주제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한 분은 특수 분장이라는 걸 하셨고 두 번째는 변신 화장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탑 유튜버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제는 넓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 관심사를 하되 그 안에 뾰족함을 가져가자. 그러면 지금 뷰티 유튜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거대 유튜버가 존재하지만 이미 그쵸. 그래도 뾰족함을 무기로 쓰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언제든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트렌드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참 저희 코로나 때 골프 열풍 불었잖아요. 네. 그때 한참 막 골프 인플루언서를 엄청 떠요 유튜버들이. 그쵸.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모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흐름에 있는 걸 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하죠. 대중적 관심사도 트렌드에 있는 거. 사실 뷰티는요 그런 흐름이 거의 7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가급으로 있는 100만 이상의 분들은 이미 그때부터 다 수십만을 하면서 그때 흐름을 타시는.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팔로워 수가 많은 게 좋다 안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건 좋다. 그러니까 제 책이랑 반대되는 얘기지만 많은 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알짜배기. 그러니까 목적성에 따라서 나는 그냥 정보만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냥 숫자가 많으면 되고요. 근데 매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은 구매자가 구독자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인인데 나 직장 때려치고 네.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한다. 예. 그러면 한 어느 정도까지 팔로워가 있어야 이제 좀 네. 전업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 그래도 만약 그렇게 전업으로 생각한다면은 예. 저는 뭐 한 인스타로 치면 몇천 명, 유튜브로 치면 한 10,000명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만두기보다는 그쵸. 하시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 생각. 그런데 저도 유튜브 오래 했지만 뭐냐면 저보다 구독자가 많았던 분들 중에서도 빨리 은퇴한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은퇴한 이유들이 대부분은 다 비슷해요. 뭐냐면 조회수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돼요. 네.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고 밑에 자기보다 좀 구독자 적었던 유튜버들이 자기 앞지르기 시작하면 그렇죠. 마치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 네네. 이제 정점이 끝난 네. 이제 늙은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타 와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 팔로워가 갑자기 구독자가 줄거나 조회수가 줄거나 이렇게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네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이미 잘하시는 분들 말고 성장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이미 성장한 사람들 신경 쓰니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만드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좀 소통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작을 때 좀 개별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소통을 조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 비스트 전 세계 1위 유튜브 이 친구가 얘기한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럼 이 친구도 처음부터 절대 안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 1위 유튜버지만 초반에 계속 테스팅을 해요. 뭐가 먹히는지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에 뭘 반응하는지 알아야지 역으로 사람들이 안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성장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인구경제연구소의 그 구독자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요.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원하거나 궁금한 거를 계속 올려줘.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최근에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뭐 네, 급등이나 네. 아니면은 네이버가 왜 업데이트했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썸네일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네. 그냥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오면은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구독자들한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 줘야 되는 거지. 제가 약간 좀 알고리즘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결국에는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는 알고리즘이 관심사한테 우리 채널과 컨텐츠를 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와, 전인구경제에서 전인구 대표님 운영 잘하는 이게 아니라 다 정량화할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어떤 채널이 좋은 채널인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대표님, 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근데 10,000명밖에 안 봐요. 이건 알고리즘이 좋은 채널을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컸는데 작아지는 채널들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알고리즘이 원래 밀어줬던 거예요. 왜냐면 좋은 채널이니까. 그럼 좋은 채널은 뭐예요? 구독자가 한 번 온 다음에 또 오는 채널이에요. 그럼 또 오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구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경쟁 채널이 있을 경우에 더 빠르게 줘야 되고 저는 사실 그 네이버 업비트 얘기 다른 채널 말고 전인구 대표님 거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대표님 막 새벽에도 키시잖아요. 막 4시 5시에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아침에 그거부터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한 이후에 뭐 계속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이미 그만큼 모아놨으면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궁금해할 것들 최근 소식들을 계속 주면서 이 사람들의 재방문이 나와야지 알고리즘이 아 여기는 역시 100만 채널 맞네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 오프라인 가게 운영할 때랑 똑같네요. 오프라인 완전 가게도 똑같아요. 대표님 오프라인 가게만이 아니라 브랜드도 똑같아요. 브랜드도 신규 브랜드에서 성장 지표를 우리가 이제 뭐 기업 가치도 이제 뭐 PEG 같은 거에서 뭐 성장률도 뭐 하잖아요. 브랜드나 제품에서도 명확한 거는요. 당연히 신규 고객 수 증가율도 중요하죠.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이 그 브랜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 없느냐의 가장 큰 지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편하게 생각해보면 커피 같은 거. 예. 그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 재구매율이 제일 높았던 브랜드가 스타벅스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재구매율 되게 높은 브랜드가 메가커피.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성장하잖아요. 그럼요. 예. 재구매율 그게 결국에는 채널에서도 다시 오는 것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자그마한 채널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고 다시 오게 하려면은 컨텐츠 질 하나하나가 되게 좋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뭐 책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채널에 대한 어떤 변천사를 좀 적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명명하기로는 싸이월드 페이스북에서는 저희가 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오면서 팔로우로 바뀌었죠. 그거는 제가 변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다음이 유튜브잖아요. 여기서 팔로워에서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는 제가 진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 친구는 그냥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팔로워는 뭔가 추종하는 개념이에요. 그쵸. 근데 구독을 누른다는 건요 명확한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배울 거리가 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에도 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영상 온리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못해줬던 뭔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구독이라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배울 거리가 있거나 명확한 목적성이 있고 아니면은 약간 좀 시리즈물 같은 거. 제가 이제 아들 키우는데 넷플릭스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좀 늦게 정주행하고 있지만 진격의 거인을 보고 있어요. 귀멸의 칼날 다 끝내고. 얘기한대요? 근데 매일 밤마다 싸우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잘하는 게 마지막에 끝날 때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끝에 너무 궁금한. 그러니까 제 어떤 시청률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알고리즘에 걸리게 하는 거고 알고리즘이 이 채널 운영 잘하는 채널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저도 유튜브 찍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좋은 유망한 업종은 하고 끊어버리면 완전. 그리고 저는 최근에 박도환 대표님 거 3부까지 갔잖아요. 사실 대표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북극항로 말씀하셨잖아요. 전 북극항로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1화에서 북극항로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서 3화가 근데 저 1, 2, 3화 다 봤어요. 그 북극항로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가 자연스럽게 재방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 채널은 본 사람이 또 들어오는구나. 좋은 채널이구나.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계속 뭔가 이제 다음 거에 대한 예고를 해줘야 되겠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좀 구독자분들 죄송하지만 좀 궁금증의 여지를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는 1부, 2부 뭐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유튜브 하다 보면 AI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했죠. AI한테 밥벌이를 뺏기는 거 아닌가? 아니면 AI만 돌려서 돈 벌어도 되는 세상 아닌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 첫 번째는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정보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꼭 유튜브 촬영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AI가 잘 아시겠지만 버티컬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어떤 AI가 잘하는지 아는 정보력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럼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 잘 맞는 친구, 뭐 VEO3가 될 수도 있고, 뭐 소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첫 번째 정보력. 그러니까 어떤 AI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잘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사용 능력.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어딜 갔는데 저희도 생성형 AI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화보를 막 멋지게 찍어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대표님, 대체 무슨 AI 쓰시길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컨텐츠 할 수 있는 거는 못 만들어요. 저희 거는 학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화보를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정보력으로 좋은 AI를 찾고, 두 번째는 그 AI를 계속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력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안 나와요. 마음에 드는 컨텐츠나 결과물이. 그러면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건 AI가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AGI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이, 사람이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더 좋아져야 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획력. 얘가 만들어 갖고 온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유튜브 채널의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조금 뷰티 쪽에서도 패션 쪽에서도 생성형 AI로 잘못 썼다가 부정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죠. 뭐 피부에 이런 게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제 사람이 바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부정으로 나왔거든요. 유튜브 똑같아요. 결국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생성형 AI가 만약에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물론 최근에 무슨 막 재밌는 캐릭터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50만 넘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동물 캐릭터로 자기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뭐 경제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인구 대표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거지, 기계화된 어떤 가짜로 만들어진 생성형 AI가 하는 거는 신뢰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스킬적으로 가볍게 다작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채널이나 인물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뢰성을. 그래서 완전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올리다. 제가 조언을 잘못해줬는지 네. 제가 교회 가서 네. 뭐 하신다길래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진짜 열심히 했나봐요. 네. 근데 구독자가 이제 70명 이래서 그럼 대표 하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미안해 죽겠네. 얼마나 하셨어요 그분이? 3달.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 진짜요? 그럼요. 아직 안 되는 거죠. 와. 제가 아시는 분들 네, 중에요. 네. 지금은 이제 2~30만 가신 저희 쪽 브랜드 쪽에서 좀 유용하신 분이에요. 그분 지금 몇십만인데요. 거의 1년 동안 뭐 지지부진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1년 지나는 순간부터 이게 급상승을 하는 거죠. 연예인들은 뭐 신동엽 씨가 뭐 짠한형 만들고 추성훈 씨가 채널 만들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요. 맞아요. 기본 인지도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처음 만드신 분들은 대중적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지분하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3개월은 알고리즘이 이 채널을 분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버텨야 된다. 버텨야 돼요. 그게 컨텐츠 수일 수도 있고 기간일 수도 있고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매년 트렌드라는 게 또 미세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영역 안에서도. 완전 있어요. 뷰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색조가 떴다가 어디가 떴다가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러면 내가 그런데 뭐 난 색조에 강하지만 기초 쪽은 몰라 이랬다가 네. 그 변한 트렌드 적응 못하면 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저는 뭐 트렌드를 보는 사람으로 약간 좀 돌아간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색조랑 스킨케어가 가장 크게 두 개 보잖아요. 근데 색조랑 스킨케어에 있어가지고 이건 좀 다른 분야기도 하고, 그럼 색조에서 전문가인데 스킨케어가 떠요. 뭐 그래서 또 더마 쪽이 더 떠요.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더마를 건드린다고 해서 그건 먹히진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이 사람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내 스탠스 유지하면서 색조에도 그런 흐름이 오거든요. 분명히 다른. 그냥 저는 그걸 하는 거 추천해요. 아,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메이크업 전문 유튜버인데 뭐 더마가 떠. 그래서 갑자기 약사옷 입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구독자들이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주식 유튜버인데 갑자기 내가 부동산 강의하고 다녀. 갑자기 부동산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회수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옛날에 네, 코로나 때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여행 유튜버들이 코로나 네. 때 아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그때 1세대 여행 유튜버가 많이 그만뒀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또 주식이 좋으니까 여행 네. 유튜버 분들이 주식 컨텐츠를 했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여행을 못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행 가지 말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건지. 네, 저는 버텼을 버텨야 된다.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네. 그리고 그게 또 한번 사이클이 있을 때 네. 여행 쪽은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좀 현지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었다면 예. 그 이후부터는 완전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현지 날 것을 그대로 완전 진솔하게 리얼한. 보여주는 네, 네. 이거로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게 네, 네. 왜 과거 패턴이 안 먹히지? 네. 이랬거든요. 네. 이게 뷰티 쪽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렇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뭐 로레알 그룹이나 LVMH 그룹, 에스티로 소위 말하는 글로벌로 잘 되는 정말 그런 브랜드랑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뷰티, 뭐 티르티를 표하면서 뭐 스킨천사라든지 이런 국내 브랜드 잘하고 있는데요. 누가 잘하고 안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브랜드들, 아까 말한 로레알 그룹에 있는 그런 백화점 1층에 있는 면세점 가면 그런 브랜드들은 약간 톤앤무드 위주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쪽으로 좀 포지셔닝 멋지게 만드는 것들. 근데 그런 게 먹혔죠. 근데 지금 추세는 뭐예요? K뷰티 브랜드들, 뭐 APR, 뭐 메디큐브나 이런 뭐 티르티르 같은 브랜드들 두 가지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랑 직접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티르티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어떤 흑인이 자기가 올렸어요. 예. 파데를 이렇게 발랐는데 예. 흑인을 위한 게 없잖아요, 컬러가. 그러면서 이거 나한테 이거 무슨 컬러 쓸 거 없어. 그거를 티르티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30 몇 개를 만들어줘 버려요. 그 흑인을 위해서. 그러더니 막 그 흑인이 감동을 해서 틱톡커거든요. 또 올려주는 거죠. 광고비도 안 들어요. 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데 그 30 있게 쉐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검은 피부에 발랐을 때 잘 나온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K뷰티는요 이런 사람들의 소통 되게 잘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서 쇼펌에서 뭐가 터지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명 언급, 아렌시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저희랑 일하진 않지만 좀 잘한다고 해서 떡소비라는 걸로 되게 뜬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형이 막 이렇게 늘어나요. 쫄깃쫄깃하게. 그럼 뭔가 꾸덕해 보이고 네. 그게 성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형 플레이들, 그러니까 쇼폼에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저희 고객사에서 뭐 여기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하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톤앤무드 잘 만들고 비주얼 멋지게 만들고 조금 더 그런 게 더 위주였다면 지금 트렌드는 쇼폼 트렌드고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고 자극적이야 되는 거니까 K뷰티는 아예 제형부터 인플루언서 콘텐츠부터 막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 제형들이 그리고 막 짰을 때 쭉 나오는 것들 막. 그러니까 이게 이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네요. 엄청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최근에 어떤 뭐 컨텐츠 뷰티 쪽의 트렌드. 근데 다 적용될 수 있죠. F&B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전문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유튜브 쇼핑에 화장품 뷰티를 이제 상품을 팔아야 되겠다, 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뭘 팔아야 됩니까, 저는? 대표님이 보실 때 가장 그 소비자한테 어필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피부가 좋으셔서 아니 피부가 안 좋으셔서 역으로 안 좋은 거예요. 커버력이 좋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반쪽 해놓고 제가 이쪽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은데 주식 유튜버인데 이렇게 바르면 한다. 그러니까 대표님 보실 때 오히려 취약한 거를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완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괜히 오히려 막 멋지고 막 예쁜 거 하시는 것보다는 그건 어쨌건 더 비주얼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게 좀 취약점이야. 근데 이걸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님 보실 때 먼저 취약한 뭐 헤어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헤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머리인데 이렇게 만졌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B&A 비포에부터라거든요. 그냥 그거 직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윤구 대표님이 여기 가서 이런 왁스 발랐더니 이렇게 스타일링이 달라졌어. 그럼 나도 사고 싶어지는 거죠. 좋은 질문 하나 있다. 여기 100만 팔로워급 인플루언서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데 저도 100만이지만 제가 무슨 전략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만나본 100만 이상 분들이나 그러니까 뷰티 쪽에서 분들한테 사실 저도 성장한 데 와서 사실 다 들은 얘기긴 한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비슷해요. 처음에는 거의 개인 컨설팅 해줄 정도로 구독자들이랑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일일이 답변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예 그냥 다 뭐 그래서 뭐 메이크업이다. 그러면은 사진 좀 보내봐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한 뭐 웜톤이시니까요. 그렇게 초반에는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무명인 상태에서 컨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포라고 하죠. 라포가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방송 나온 사람, 저는 전인구 대표님 처음 뵀지만 라포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표님은 저는 처음 봤지만 저는 매일 봤으니까 뭔가 많이 본 사람 같고 되게 친근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들리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이 다른 채널 출연해도 저는 썸네일 넘기다 대표님 있을 때 멈춰요. 왜요? 나디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100만 유튜브들도 처음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랑 엄청나게 어떤 릴레이션십, 뭐 댓글, 이상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어쨌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테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대표님도 처음부터 100만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다들 이런 컨텐츠하고 저런 컨텐츠 하면서 실패를 겪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걸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잘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 하시는 게 뭐냐면은 좋아하는 거는요 하다 보면 성과가 안 나오면요 하기 싫어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봤냐면요 어떤 연예인 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좀 그 연예인 일을 마케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특정 제품에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 연예인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아했던 일이 되니까 더 이상 공포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잘하는 거는 하면 할수록 뭔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더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신경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걸 하는 이유가 유튜브 채널이 됐건 인스타 채널이 됐건 결국에는 처음 잘 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100만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계속 시도해야 돼. 이걸 좋아하나?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나? 이게 좋아요가 잘 나오나? 이게 공유가 잘 나오나? 이걸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이분들은 그걸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100만 넘어서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김작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죠. 썸네일 5개씩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테스트 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독하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했겠다. 잘하시는 거죠. 네.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죠. 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썸네일 2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그러니까 몇십만 올라온 다음부터는 아까 같이 실시간으로 계속 구독자들이 원하는 최근 트렌드들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4시에 화면 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외국에도 유명한 전문가들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럼요. 그냥 직접 미국 가서 물어보려고 가기도 하고. 그거 갔다 오셨잖아요. 구독자분들도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월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요. 나스닥 CEO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 AI 미쳐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돌아다녀 보는 거죠. 맞아요. 저도 대표님 그 미국 가신다고 보고 누구 만나고 어떤 얘기 해줄까 그게 궁금해져요. 이게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있고 비오픈해서 이제 다른 사업들 그렇죠. 있죠. 어떤 말씀하는지 알죠. 그런데 어쨌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랑 같이 미국 간 사람들은요 같이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병난다고 같이 따라다니면 아침에 7시 촬영도 있어요. 아침 7시 촬영해서 쭉 돌고 나서 오면은 저녁 6시쯤 촬영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진짜 사업 미팅들도 돌아다녀요. 그러면 잠은 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새벽 3시쯤 되면 한국 직원들이 퇴근을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랑 밤에 또 회의하고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것
면서 또 하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정말로 도태되잖아요, 대표님. 100만 될 때까지 살아왔던 네. 루틴이니까 네, 네. 이 루틴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대표님. 똑같은 거예요. 직원이 10명일 때, 20명일 때 50명 되면 안정되겠지, 80명일 때 안정되겠지, 100명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경영 입장으로 지금이 계속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더 달려야 되고. 마라톤 뛰는 거네요. 네, 똑같아요, 대표님. 네. 대표님도 그런 몇십만 이게 네, 모멘텀도 네, 있으면 네, 저도 네, 똑같아요. 50명, 100명, 150명 이게 넘어가잖아요. 아. 그때마다 더 많은 과제와 저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야. 근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되거든요. 그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150명. 얼굴도 이름도 못 외우겠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거는 제가 좀 경영자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0명 될 때까지는 모든 직원들 얼굴 다 외우자고 하는 게 제가 입사자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성명을 그때 다 해요. 그러면 회사를 진짜 열심히 키워나간 거네요. 그러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또 만나서 그 네. 친구들도 인플루언서들도 보면은 개성이 다 장난 아니거든요. 완전 다르죠. 고집도 센 사람 많고. 그럼요. 그러면 네. 이 친구들과 광고주들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저희는 해주면서 그거죠. 성과도 내줘야 되면서 관계도 맺어줘야 되면서 이걸 다 하려면 그렇죠. 저희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수고를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럼 지금 매출 얼마나? 매출은 저희는 이제 직원 수 규모 대비는 네. 조금 안 커요. 한 300억이 조금 안 커요. 그래도 두당 2억씩 내는 거예요. 다들 150명이라고 하면 한 1000억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네. PR 마케팅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컨택하고 행사장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업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마진율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렇죠. 그래도 네. 그러니까 다들 뭐 150명은 막 한 1000억 하세요? 뭐 700억 하세요 네. 이러는데 저희 한 300억. 그래도 와 고생. 왜냐하면 직원이 150명이라는 것 자체가 일이 엄청 많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150명 점심 먹을 때마다 진짜 식당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 안에? 예전에 있었죠. 네, 있었죠.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그냥 그 저희가 이제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좀 회사 사옥이 생겨가지고 예. 이제 식당을 하기엔 너무 지가가 높으니까 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식당은 없어지고 이제 그 HMR 형태로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런 뭐 까르보나라나 이런 알리올리오 아니면 볶음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네. 라운지들을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가 보니까 점심시간 때 되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딱 배송이 와요. 네네. 그럼 뷔페처럼 떠먹어도 되고 네네. 데펴 먹어도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직원 빨리 한 100명까지만 되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유튜버들은 인플루언서들은 되게 공포를 느껴요. 그렇죠. 네. 이게 회사랑 다르게 인플루언서들은 언제 이게 꺾일지 모른다는 그럼요. 생각이 있으니까 네. 내가 직원 하나를 뽑았을 때 이 친구 인생을 책임져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요. 내가 그만큼 계속 이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네. 그 고민을 매일 들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는 경제 유튜버만이 아니고요. 뷰티 유튜버들 패션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어쨌건 누군가의 광고를 수주받는 입장이니까 내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브랜드랑 일하다 보니까 브랜드랑 기업은 이왕이면 새로운 얼굴을 조금 그쵸, 제안을 그쵸. 새로운 사람이 주세요. 네, 네. 오히려 또 저희 역할이 똑같은 사람만 하면 일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자꾸 새로운 인물을 줘야지 저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A 브랜드 받았어. 근데 다음에 또 못 받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저희는 뭐 경제 유튜버들은 그걸 좀 다르고 약간 자기가 강의 사이트를 따로 만든다던가 그렇죠, 그렇죠. 따로 출판사를 만든다던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뷰티에서 자기 화장품 브랜드 만드는 건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너가 구독자 많아도 이런 행동하면은 곧 나락이야. 이제 네네네. 그 나락징후 같이 보는 네네네. 신호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과장 광고나 거짓 광고 이게 그냥 신뢰도를 거의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제가 만약에 전인구 대표님의 어떤 이 경제연구소의 팬이면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규모가 돼 있으면 사실은 뭘 해도 저는 그냥 삐딱한 시선을 이런 걸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규모가 되지 않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그럼 신뢰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게 진정성 있어서 했어요. 근데 광고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광고 안 맞는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근데 어쨌건 그거는 팔로워 입장인 거고 내 입장에서는 어쨌건 채널을 키우려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 초창기엔 그게 굉장히 강했었어요. 유튜버들 첫 광고 했을 때 떠난 구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한국이 좀 심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국은 틱톡으로 떠, 뭐 유튜브로 떠 그러면은 뭔가 물건 팔고 하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한국은 되게 삐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느꼈냐면은 지금은 이제 공구랑 마켓이 활성화돼 있지만 예전에 이 시장 초창기에 저도 또 인플루언서 만나러 다녔죠. 그러면서 이거 해보는 거 어때 했을 때
때 정말로 100%가 다 물건 안 판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뭐 안 좋은 우리 뭐 그 어떤 유교적인 관점인가요? 뭔가 그 약간 상업을 멸시하고 이런 게 어딘가에 깔려 있어서 그런 건지 뭔가 물건 파는 거를 조금 뭐 안 좋고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파리피플 들어보셨어요? 비하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파리피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외국은 틱톡샵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물건 팔고 하는 거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뭐 과장 광고나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물건 판매 전환은 조금 전환점을 좀 어느 정도 라포와 신뢰도가 강하게 쌓였다는 게 좋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잘 팔리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있는 사람들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그럼요. 나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심 있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광고 이렇게 단발적으로 안 돼요. 뷰티가 가잖아요. 그럼 저 이거 한 3개월 써볼게요. 그런 분들은 정말 메가급에 다 있고요. 되게 많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써보고 광고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팬들이 날 믿어주는데 내가 이거 한 번 써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역으로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런 걸 조금 뭐 활용해서 또 잘 할 수 있는 거는요. 평소에 특정 제품이나 특정 브랜드에 대해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독자가 봤을 때 뭐 전인구 대표님이 뭐 특정 브랜드 옷을 막 자주 입고 나오거나 특정 화장 잘 써요. 그걸 갑자기 보여주는 게 평소에 보여주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 보여주면 인스타에서 그러면은 저분이 원래 저분은 좋아하네? 그랬을 때 광고 같잖아요. 이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여주는 제품이나 이런 거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좀 악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도 보고 좀 무서웠는데 공부랑 마켓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할 때 약간 칼로리 커팅제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쫙 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쓰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제 후배가 초콜릿을 팔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켓한 인플루언서들 물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안 팔아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대표님 저 이거 다음 발렌타인데이 때 할게 하면서 노출은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 해요. 그래서 저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기획이 돼 있어요. 나 다음에 이거 팔 거야. 근데 자기 팔로워들한테는 저 이거 선물 받았어요. 정말 초콜릿 좋네요. 하면서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발렌타인 시즌 했을 때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판매 어떤 기획력이나 그런 거는 호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원래 쓰던 거 평소에 좋아하던 거. 그러니까 단발로 그냥 치고 빠지는 광고 하지 말고 그럼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의 애용품 같은 것들을 팔아야 된다. 혹은 내가 평소에 불편해하던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을 썼더니 이게 좋아졌어. 그럼 그건 광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부감 없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인플루언서라는 세계가 또 이게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세계지만 또 너무 치열한 세계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살아남는 성공 공식이 또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방심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도 맨날 유튜브에 얘기하지만 유튜브로 나오는 수익을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저희 집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좀 때려치고 와서 애 키우고 살림해라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맨날.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1, 2년 했을 땐 재밌는데 7, 8년 하니까 내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8년 전에 진짜 젊었을 때 와 그때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괜찮은데 집에서는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젊은 세월 맨날 밤새도록 일만 하고 주말에 맨날 이것만 하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럼에도 꾸준히 하는 이유는 정말 좋아서도 그러고 구독자분들한테도 뭔가 이게 하나의 약속인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사명감도 있지 않으세요? 그게 되게 커요. 크죠. 그게 더 커요. 왜냐면 뭐 트럼프가 이런 발언했는데 우리 구독자들이 뭘 궁금해하지? 이거 내가 설명해줘야지. 그것도 있고 이제 경제 유튜버에서 구독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1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돈 조금 벌고 잘 됐다고 유튜브 때려치고 그냥 나 뭐 전업 투자자 할 거야 그냥 막 놀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밑에 있는 유튜버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돈 벌고 나면은 다 그냥 뭔가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유튜브라는 거는 한 사람의 라이프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꾸준히 그냥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그 롱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정말 소득과 상관없이 그래서 좀 더 하는 거. 대표님께서는 부담될 수 있지만 저는 구독자로서도 그런 어떤 네이버 업비트 합병이 나오고 삼성전자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중국 이슈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구독자로서 저도 궁금해요. 전인구 대표님은 어떤 인사이트 주실까? 무슨 관점 주실까 궁금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게시글로 하나 올렸지만 저희 아랫집에 박찬호 선수가 살았어요. 제가 윗집 살았고 지금도 저희 박찬호 선수 집은 박찬호 박물관이 됐고 저희 살던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 선수가 대단했던 게 정말 그 연봉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다가 마지막으로 하나이글스에 들어가서 2,400만 원 최저연봉 받았어요. 어이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왜 분명 한화에서 2,400만 원 준다고 하진 않았을 건데 그리고 그 돈마저도 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메이저리그 간 다른 후배들도 마지막에는 1, 2년이라도 한국에서 뛰고 후배들한테 기술 전수해주고 나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는 길이 또 후배들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뭐 저는 갑자기 박찬호 선수 차장님이 됐지만 저는 어떤 채널에서 차인표 씨가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박찬호 씨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어디 계시냐고 형님. 그래서 나 집에 있다고 했더니 자기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 자기 찾아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그런 데서 연락이 많이 올 거잖아요. 정말 유명한 그런 데서 그런 어울리기 싫고 그런 어떤 자기 관리죠.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해서 와, 이 사람은 멘탈이 장난 아니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들 보면 다 하나하나 그분들의 속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돌을 닦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막 뭐 제가 들은 바로는 10만까지는 무조건 팬이래요. 근데 이제 10만 넘어가면 이제 태클 거는 사람들 많죠. 아시죠? 뭐 대표님도 있으실 수 있죠. 뭐 많겠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쌓이는 내공과 뭐 이런 것들 엄청 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하면서 구독자들이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데 구독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를 또 항변하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럼 그런 걸로 살자. 맞아요. 근데 그게 잘하시는 거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제가 또 이제 구독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100몇십만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1%도 안. 그러니까 전인구 대표님을 좋아하고 이 채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 게 99%가 넘고요. 정말 일부예요. 뭐 그냥 자기랑 다른 생각. 뭐 그거는 다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거는. 맞아요. 이게 경제 유튜버가 지켜야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절대 깜빵에 가면 안 돼. 이게 경제 유튜브계 거의 룰처럼 돼서 경제 유튜버에서 최소한 전과 있는 사람이 경제 유튜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는 도중에 전과가 생겨도 안 된다.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쪽은 더 그래서 뭐 다른 경제 유튜버분들도 좀 그거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 제가 오늘 개인 상담 받은 느낌이 났습니다. 더 유튜브로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책 제목 무서워요. 팔로우 시대의 몰락. 너 제대로 안 하면 몰락해. 그러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숫자에만 몰입되지 말고 정말 그 진솔한 인플루언서가 돼서 숫자 개념을 정말 나와 같이 생각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같이 모을 수 있다라는 게 또 SNS의 장점이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는 거의 뭐 국민 유튜버 시대가 돼서 누구나 자기 채널 하나씩 다 있고 그러니까 내가 유튜버면서 또 누군가의 팔로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편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성국 저자님 책 되게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더보기에다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많은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